지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반말할게. 오케이. 먼저 지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수호라고 하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필요한 그런 수호신 같은 기술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보안 회사입니다. 블록체인 보안 스타트업입니다. 네. 끝. 네. 그렇게 우리가 해서 지금 내가 두 가지가 다 낯설어. 블록체인도 솔직히 낯설고 보안도 낯설어. 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긴장. 될까? 그럼 보안부터 시작을 해보자. 좋아. 너가 대학교 전공이 뭐였지? 대학은 컴퓨터 사이언스. 그래,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다가 왜 보안 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런 얘기부터 음, 시작해볼까? 음.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게 된 거는 되게 우연한 계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컴퓨터를 하시고 어머니는 미술을 해. 그래서 나는 어, 아들이잖아. 뭘 할까 했을 때, 난 딸이 미디어 아니지. 아트를 하고 싶었어. 그냥 가운데 미디어 아트를 해야겠다 했는데, 나한테 있어서 미술이랑 컴퓨터 중에 어려워 보이는 거는 컴퓨터였어. 그래서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를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만들 수 있고, 막, 막 수학 계산하는 거 컴퓨터가 알아서 막 해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나는, 미술보다 그냥 컴퓨터 계속 해야겠다 싶었던 거였어. 그래서 컴퓨터 어,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근데 이제 직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돼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단 한 가지 별로였던 경험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들, 설계를 하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보안 이슈가 발생하거나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거 고쳐라, 업데이트하라 그러면 업데이트 해야 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뭔가 내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낮아지는 거지. 내가 왜 얘네들 말을 그냥 들어야 되나. 공부를 하겠다 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보안의 반발심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아서 취약점 고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안을 진짜, 시작했습니다. 어, 나 되게, 왜, 나랑은 왜? 정말 되게, 되게 다르다. 그 시작하는 계기 자체가 되게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보안으로 더 파기 시작한 거는 뭐 석사를 한 거야? 석사라거나 박사를 그쪽으로 가게 된 거야? 나는 박사 수료 상태인데 이게 논문만 이제 디펜스 끝나면 되는데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수료인 상태야. 음. 아직 박사는 아니고. 박사 수료. 그러면은, 졸업하려면 어, 열심히 해야지. 어, 그거를 논문도 이제 내고 보안 했는데. 쪽으로 간 거야? 맞아요. 내가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연구했던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신기술에 필요한 보안 기술들,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분석 기술들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박사과정까지 쭉 이어졌고, 하다 보니, 이거는 상용화까지 가능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상용화를 이제 수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수님들이랑 같이 창업을 했지. 그래서 코파운더가 다 교수님이야. 그러면 창업을 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나온 기술 때문에 응, 이렇게 응. 창업을 하게 된 거구나. 맞아, 맞아. 이제, 결국에 내 로망은 구글 같은 거잖아. 구글 같은 거거든, 스탠포드나. 보면은, 막 학교에서 공부하던 거를 교수님이랑 창업해서, 그걸 돈을 많이 벌어서, 모교의 학생들 이제 다 하이어링하고, 그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학교에 이제 막 건물 막 지으면서, 막 그랜트 같은 거 막 주면서, 그런 선순환 구조. 흔히 말하는 그 에코시스템이 너무 멋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창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 돈이 그대로 가나? 그 돈 그대로 뭐지? 아니, 그대로. 코리아 아, 유니버시티로 가는 건가? 고대도, 그치, 고대에서 많이들, 하이어링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인턴분들도 고대 위주고, 뭐, 지원도 꽤 많이 받고 있어. 고대에서 많이 밀어주시기도 해서, 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난 몰랐는데 응. 구글 파운더들이 스탠포드 다니다가 박사 과정에서 창업을 하고 그렇게 구글을 만들게 된 거였어? 구글이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창업할 때 지도 교수님이 엄청 많이 도움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님 어드바이저에 올라가 있니?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에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 학교나 이런 게 중요한 거 보니고, 그 관계가 난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 검색 엔진 만들 때 교수님이 엄청 많이 조언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창업할 때에도. 음. 그러면은 우리 좀 보안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 음, 음, 먼저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선입견을 말해볼게. 음, 어, 계속 나한테 못 깔으라고 하는 거. 특히 은행 앱 다운로드 받으면 음, 안랩 V3인가? 그거 맨날 음, 다운받으라 그러는 거랑 음, 그리고 음, 내가 아는 보안에 대한 거의 전부는 안철수 씨. 음. 어, 그게 우리나라 보안의 현실이야. 아니, 장난이고 이건 좀 과격하게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하게 될 일이 내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안 되거든. 일단 1번은 해외에서 보안 회사가 대박이 났다더라. 어, 2번은 우리나라에서 보안 사고가 났더라. 뭐 이런 류. 그러니까 보안 사고 위주로밖에 대화가 안 되니까 되게 무섭고 막 좀 별로인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은행에서 또 되게 뭐랄까 등장이 많은 유저들에게 굉장히 많은 짐을 지게 하지. 보안 프로그램 깔게 하면서. 음. 그치. 딱 그 정도일 수 있지. 보안으로 대박난 회사가 어딘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대중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도 어쨌든 안랩이 가장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지.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은 그냥 안랩의 시총 정도를 우리나라 보안 최고, 그 보안 마켓 캡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크지 위치, 않지, 그러다. 위치에서 얼마지? 지금? 요새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랩 시총이. 안랩 안철수 씨 시총, 리스크, 파운더 리스크인가? 요새 떨어진 거는? 아, 이거 논외로 할게요. 그, 떨어졌대요, 많이.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싱가포르에서 적어도 그건 알거든. 그 싱가포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 중에 하나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인력이 넘버 원이야. 음, 가장 없고 갭이 되게 커. 가장 수요가 많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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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래도 적어도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되게 큰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는 것 같다는 음, 음, 느낌이 있는데 음, 음, 내가 궁금한 거였던 건데 예전에 내가 너한테 왜 보안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잖아. 근데 네가 보안은 슬라임 같다 그랬잖아.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풀어봐줘. 왜 그때 보안은 내가 슬라임 같다 미리 했는지. 얘기할 때, 슬라임 얘기했을 때, 이거 잠깐만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해 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 사실 그 뒤로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일단 그냥 즉석에서 얘기하자면, 그때 이제 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보안이 왜 재밌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다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보안이 정말로, 어,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응용 레벨에 있는 기술로 많이들, 어, 일단 응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은 어떤 산업이 생기면 그 산업에 어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잖아. 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 보안이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게 하다 보니까 응용 기술로도 분류가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사실은 되게 펀더멘털한 기술이기도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기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멘탈 모델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고에 어, 보안이 빠지지가 않아. 예를 들면 유저를 어떻게 가입시킬까? 유저가 어떤 걸 쓰게 할까? 그게 결국에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땐 보안의 영역에 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앱을 만들 때도 앱에서의 보안이라고 하는 건 앱이 가치가 있으면 결국에는 지켜야 되잖아. 웹을 만들 응. 때도 웹에도 가치가 있으니까 웹을 지킬 거고, 웹을 하다못해 지키고 앱을 지킨다는 말이 뭐야? 뭐 쉽게 말하면 앱 같은 경우는 누나가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는데 누나가 로그인했던 정보가 누군가 해커들이 탈취를 할 수가 있어. 훔쳐갈 수가 있어. 훔쳐가지 않게 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집어넣는 거거든, 사람들이. 뭐 예를 음, 들어서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종단간 암호화 해가지고 데이터가 암호화된 채로 왔다 갔다 하게 한다거나 혹은 뭐 지문인식 같은 파이도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보안 기술들을 연구하는 건데, 그 대상이 내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주 전통적으로는 물리 보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지 물리적인 서버를 안전하게 만들까? 이런 것도 보안의 영역인 거고, 아주 현대 근대에 지금 와가지고는 AI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유추하는데, 그게 개인정보 침해야, 보안 관점에서. 음, 왜냐면 나는 내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줬을 뿐인데, 막 나의 취향을 자기 멋대로, 어, 탐구하는 거지, AI가. 그게 그럴 수 있겠다. 프라이버시 침해거든? 최근 관점에서, 보안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지킬까? 근데 이런 것들 연구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폭넓게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때 슬라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좀 주저리주저 말을 많았는데 여기 붙여도 되고 저기 붙여도 되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일 때 매번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치? 그 도메인 특성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되게 그치? 완전히 달라지는 편이지. 내가 블록체인 보안이라고 말했던 거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만의 특성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예제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거에 맞게 보안 정책부터 보안 기술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뭐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매번 필요한 영역이면 스케일업을 해줄 수도 있어? 음,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안도 보면은 지난번에 준용이 형 세션에서는 뭐 백엔드, 뭐 프론트엔드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서 설명했잖아. 근데 나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펜시브 리서치, 뭐 디펜시브 리서치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눠지는데 오펜시브는 공격자 관점에서 연구하고 디펜시브는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연구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음, 그런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펀더멘털한 연구들도 분명히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컴퓨터 언어가 그 응. 언어들을 뭐 중간 언어라고 하는 걸로 뭐 좀 더 간략한 언어, 중간 언어로 바꿔가지고 좀 더 제너럴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한 연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 그래서 연구 주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리고, 많은 도메인이, 이게 말해.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다 연구를 하잖아. 그 음. 모든 연구에 보안을 하나씩 다 넣을 수 있어. A라는 연구가 나오면 A 연구에 대한 어, 보안 주제가 따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어, 응용이면서 펀더멘탈한 거지. 어디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것도 내가 진짜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데 보안은 내가 막 지쳐. 막 힘들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오,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응, 계속 테크놀로지 계속 새로운 게 개발이 되는데 그게 나올 때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한 보안이 계속 붙어야 되니까 그치, 보안은 그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을 하겠네, 결국. 그쵸, 그쵸.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는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은 확실히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그치,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IT 기술이 발전하면 어느 분야에선 뜰 수밖에 없잖아. 지금은 언택트 기술을 이렇게 뜨는데, 그러면 줌 같은 거 막 해킹 사고 터질 때, 그럼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보안 기술을 가진 회사는 더불어 같이 뜨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보안 영역은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줌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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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직히 줌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줌을 쓰고 있으니까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음, 그리고, 근데 어떤 보안적 이슈가 있어서 주식이 터져가지고, 예, 주식이 떨어졌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음. 정확히 줌에 있었던 보안 이슈가 어떤 이슈였던 거고, 그리고 그런 보통 보안 용역, 누가 질문하는데, 일단 내 질문부터 끝내고, 그러면은, 줌에서 있었던 이슈가 정확히 어떤 이슈였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설명해줘. 뭐 사실 나도 엄청 자세히 알거나 뭐, 판 건 아닌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이슈인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설계 관점에서의 보안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신뢰 관점에서의
보안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줌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에 하는 방식은 A라고 하는 사람이랑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의를 할 때, 줌이라는 회사가 가운데서 이제 정보를 왔다 갔다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중간에 그 데이터를 누군가 훔쳐보면 안 되니까 암호화를 해.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없게 정보를 감추는 게 암호화거든.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서로만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무래도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뭔가 성능 최적화 면에서 조금, AES라, 뭐,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지만, 어쨌든 암호화 알고리즘이 어떤 좀 변형 알고리즘을 채택을 했어. 음, 근데 그 변형 알고리즘이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암호화하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야. 왜냐면 그 암호화를 하더라도 결국 데이터를 바꾸는 거거든, 안 보이게. 근데 그 데이터를 실제로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열어봤을 때 음, 이미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데 음. 암호화를 해서 실제로 데이터는 원본은 안 보이는데 이런 윤곽선이 보이는 거야. 윤곽선이.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입모양이 있다 치면은 입모양 가지고 말도 유추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 암호화에 대해서 첫 번째 알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암호화 키도 일부 중국 서버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중국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암호화 키 나라에서 달라고 하면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데이터가 컴프로마이즈 됐다. 다 노출됐다. 이러면서, 줌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파악했어. 음, 어,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라이브 방송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상관없지만 그치, 정말 그치. 회사에서 중역들이나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그치.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치, 뭐, 비즈니스 미팅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프라이빗하게도 많이 하고, 하다못해 나도 해외 바이어나 해외 투자자랑 미팅할 때도 암호 걸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 주식을 어떻게 하고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인데, 그게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이런 식의 이슈였던 거지. 음, 어, 이게 항상 보안 이슈가 터졌을 때 나의 아니라면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데, 내 영상 내가 뭐라고 하는 거를 본다고 해서 세상에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까? 이게 막, 음, 만약에 이게 내 비밀번호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그 비밀번호를 은행까지 이렇게 다 같이 통합해서 쓸 경우에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되겠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거든, 보안 음, 관련한 이슈는. 음. 특히 이제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게 유럽 애들은 되게 뻘쩍 뛰는 이슈이긴 한데, 나의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 그치. 뭐, 되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동선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그니까, 사람마다 얘기가 많아. 어, 뭐, 일단 개인적인 뭐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코로나 동선 공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은 거지. 그게 맞아. 이제 누나가 말했던 프라이버시 이슈랑 나는 되게 같은 거라고 보는데, 뭐 공익적인 이유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뭐, 우리나라는 아직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의 프라이버시 정의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면은, 프라이버시는 보안에서는 되게 나는 처음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을 배워 잘했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텐데 음, 학문적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어, 내가 내 개인 정보를 내 개인 정보의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주권을 가져가는 거가 프라이버시야. 그러니까 개인정보 취급 동의 같은 것도 보면은 누가 어떤 너의 데이터를 뭘 가져가고 어떻게 쓸 거야를 알려주잖아. 그것도 결국에 나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인 거지, 결국에. 너가 음, 데이터 너 거니까 나한테 이렇게 빌려주렴. 근데 이 프라이버시가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뭐, 내 개인정보는 내가, 어, 가지고 있어. 내 거야. 이런 마인드가 커졌고, 코로나 음, 바이러스 같은 거 터졌을 때도 동선 공개를 하는데, 내가 특정 지어지면은 프라이버시가 깨진 거거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되게 우려스러웠던 거지. 결국 프라이버시는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느냐.
특정 지었고, 그리고 그 정보가, 어, 그 사람이 원한 만큼 공개되는가, 뭐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내가 왓츠앱으로, 음, 예를 들면 야한 사진을 보냈을 때, 음. 그 왓츠앱은 내 그 사진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걸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 왓츠앱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거잖아. 일단 뭐, 당연히 왓츠앱에서는 못 보겠지. 못 보겠으나, 왓츠앱에서는 뭐, 못 보게. 어떻게 구조가 잡혀 있는지 모르니까, 왓츠앱 엔지니어를 다음 세션에 찾아보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고받은 사람만 볼 수 있게 암호화를 걸어 놓는 편이고, 음, 근데 암호화된 데이터를 뭐 까볼 수 있겠지,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뭐, 글쎄, 못 보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믿고 넘어가야 되는 것밖에 없지. 어, 음. 근데 왓츠앱에서 누가 어떤 걸 했다 로그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만들기 나름이니까 모르겠어. 못 보겠지, 근데. 내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넘어가자. 음. 그러면, 나 되게 궁금했던 게, 너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꼭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텔레그램에서 이번에 너가 엠번방 사건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 음, 음, 음. 우리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음. 해보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질문 몇 개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일단, 라이프인 SF님, 준용님, 응? 얘기부터 하면은, 이제 종단간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앱이, 뭐이 미디어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미디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뭐, DB에 쌓아둔다거나, 암호화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DB에 넣어두면은, 그렇게 모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특정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했다는 사실이 있고 암호화한 데이터가 되게 많으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뭐 항상 보안이라는 게 0은 없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찝찝할 수도 그렇죠. 찝찝해요. 엄청 찝찝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숙박권이 있어가지고 호텔을 막 갔는데 거기 개인정보 동의 활용 같은 거에 보면은 막 코로나 대응 종료시까지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찝찝했어요. 코로나 대응 종료 시까지가 제가 죽기 전까지일 수도 있거든요. 듣다가 궁금한 게 요즘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문자, 음. 문자로 털렸다는데 그건 폰을 복제해서 기록 얻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아시나요? 안드로이드보다 애플이 더 보안에 안전할 거란 음.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거는 삼성 계정이 탈취된 건데요. 뭐냐면은 막 다크넷이나 디웹이라고 해서 뭐 특정 주소를 쳐야 들어가고 특정 인터넷을 연결해야지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막 디웹, 다크넷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개인정보부터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가 돌아다녀요. 아, 아마 그래? 우리 것도 있을 거예요. 누나 것도 있을걸? 내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연예인들 것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앨리스 골뱅이 gmail.com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해서 구글 삼성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내 폰 복제하기 같은 걸 눌러가지고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복제를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아, 거기에 있는 갤러리, 이미지, 문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블랙메일 한 거고 하정우님이 멋있게 검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대부분 투스텝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로그인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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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내 다른 음. 디바이스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내가 그걸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걸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안 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걸린 연예인들 일종의 그걸 안 한 거네? 뭐,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준용님이 클라우드 계정 탈취, 본인 맞아요, 계정으로 맞아요. 로그인, 새로운 맞아요. 핸드폰 구입, 그 핸드폰에서 로그인 동기화, 클라우드 백업된 시점까지의 것들을 그대로 핸드폰에 복제됨이라고. 맞아. 저게 맞는 설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음, 생각보다 쉽구나.
그, 그러니까 연, 되게 보안 해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쉬운 건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 비밀번호 알면은 다 훔칠 수 있어. 그래서 쉬워. 근데 어려운 거는 기록이 남어. 흔적이 남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훔치는 게 어려운 거지. 훔치는 거 자체는 쉽지. 나 예전에 회사에서 보안 교육 받은 적이 있는데, 막 비밀번호를 쓸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안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결론이 우리는 우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가 낼 수준으로 이렇게 하시하게 막 이그샘플을 줘가지고, 그 세션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받았거든. 앞으로 음, 내가 음, 그러면 이 음, 보안 트레이닝 이후에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하면은 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답변이 kill myself였어.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나는 누출 구멍이다. 그러니까 맞아, 나는 그냥, 맞아. 어, 근데 내가 되게 웃겼거든. 왜냐면, 그냥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데이터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어렵지. 나 근데 나 되게, 아까 하나 더 질문 있었는데, 애플이 더 안드로이드보다 안전하다는데 그거는 맞나요? 사실 이게 되게 흔히 많이 질문하시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 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항상 안드로이드가 애플, iOS보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아무래도 각 기기별로 버전이 있다 보니까 좀 버전으로 얘기해야 맞는 것 같아. 그 예를 들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더 취약한 건 맞아. 근데 그 이유는 왜냐면 안드로이드가 접근성이 더 높아서 그렇거든. 애플은 디바이스도 비싸고 그리고 OS나 이런 것도 사실 공개가 안 돼 있고 아무래도 개발자가 뜯어보기에는 수준이 되게 어쨌든 뭐 접근성이 낮거든.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안드로이드는 뭐 소스부터 뭐 버그 픽스 다 공개되다 보니까 그냥 만지고 놀기 쉬워. 좋아.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들도 안드로이드를 많이 공격하고 취약점도 많이 나와. 근데 음, 이게 항상 그렇다고 안드로이드가 그러면 더 취약하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는 막상 연구 보면은 막 맥북 취약점 막 30개, 막 40개씩 발견한 논문들이 매해 나오거든. 근데 그게 단순히 막 로우 레벨 세비리티가 아니라 진짜 완전 하이 레벨 크리티컬한 버그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사실은 안전한 기기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삼성 갤럭시 S10을 쓰고 있어. 어, 아이폰에서 옮겼어.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항상 다 만족합니다. 우리나라 해외 제조사 화이팅. 그러면은, 나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너가 아까 다크웹이나 그런 얘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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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잖아. 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었고, 특히 응. 엠번방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잖아. 나 다크웹에 대해서 좀 궁금해. 응. 뭘 할리우드 궁금해? 연예인들도 다 털리던데요. 응. 맞아요. 다크웹, 그거는 아이클라우드를 아까 삼성 클라우드처럼 해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아이클라우드의 비밀번호 세팅을 똑같이 또 다크넷에 있는 것처럼 했으면은 훔쳐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리고 클라우드에 막 그런 거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 그냥 고이 내 USB 아, 인화물. 너는 그래서 클라우드를 안 써? 저는 뭐 평범한 사진들만 올리는 것 같은데요. 평범하지 않은 사진들이 있구나. 그럼요. 소중한 사진들. 알았어. 알았어. 너 덮고 가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음, 다크, 다크웹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줘. 그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다크웹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디웹이라고 불리는 웹에서 범죄와 관련된 웹페이지들을 다크웹이라고 해요. 딥웹이 그러니까 뭐야? 딥웹은 이제 설명할 거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속하는 네이버닷컴 같은 일반 아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서피스 웹이라고 해요. 표면에 있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웹. 근데 딥웹은 그 밑에 있는 웹인데, 어, 아주 제한된 방법으로만 접속을 가능하게 만들어 둔 페이지라고 보면 돼. 구조적으로는 다 똑같은 걸 쓰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누나의 집에 갈 때, 막, 응. 어디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이렇게 위로 같은 걸 통해서 누나 집에 가면은 디베비고, 그냥, 어디 몇 동 몇 호로 오세요 하면은 서피스 웹 같은 개념이라 보면 돼.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토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하면 보통은 디베비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지. 토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걸어간 길을 추적하기 어렵게 되게 뱅글뱅글 돌게 프록시해서 뱅글뱅글 돌게 해서 집에 들어가게 해주는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디베비라고 하고 그 중에서 마약이나 뭐 매춘 같은 범죄를 이제 다루는 사이트들을 디베비라고 하지. 다크웹, 그걸 다크웹이라고 한다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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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네트워크. 네트워크 단계랑 상관 있나요? 여기서 단계는 네트워크 레이어를 말하신 것 같은데, 어, 사실은 그냥 개념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인터넷망 사업자 통해서 인터넷으로 결국에는 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그 접속 기록을 되게 토를 통해서 꼬게 만들어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에 연결시켜 주는 게 다크웹입니다. 그래서 막 저는 처음에 다크웹 공부할 때는 접속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개념적으로 잡기 너무 어려웠는데 현재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도 다크웹 데이터를 크롤링 수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범죄 사실들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냥 인터넷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접속할 그 주소, 도메인 같은 게 이제 암암리에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음. 그러면 나도 도메인만 있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치, 도메인이랑 그리고 접속할 전용 브라우저, 토르라고 하는 전용 브라우저 그리고 네트워크에 붙으면 할 수 있죠. 토르는 인터넷으로 깔면 돼? 깔면 돼. 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지 대단한 것이 않아요. 아니었네. 나는 헌터헌터에서 본 것만 기억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던전 느낌 RPG,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댓글이 네이버, RPG 네. 던전 같은 개념이네요라고 했네요. 음, 음, 음. 그냥 오기만 어렵게 만든 사이트라고 보면 되죠. 난 엄청 뭐랄까 기술적으로 대단히 대단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인 줄 알았어.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고, 그냥 라이트웨이트하게 이미 있는 인프라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우리들 같은 사람인 거지. 엠번방 성착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 사실은 성착지방 얘기를 해보자. 어, 그런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잖아. 그래서 난이도나 이런 거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어. 어,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이런 다크웹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다크웹이 사실은 어디에 딱히 있는 뭐, 막, 늪 같은 그런 모여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되게 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냥 음. 웹사이트인 거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어, I see. 그러면 그 엠번방 얘기로 한번 가보자. 좋아. 좋아. 엠번방을 하게 된 사람들은 웹사이트처럼 이게 다크웹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텔레그램에서 이 모든 걸 진행을 한 거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그런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기도 했고, 흔히 말해서 막, 야한 사진 공유하는 방이나, 혹은 뭐, 야동 같은 거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흔히 말하는 영업 같은 걸 해서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그런 디백 같은 데에다가 광고글을 올리기도 했어. 그래서 사람을 모았지. 어, 그래서 그 텔레그램에 예컨대 카카오톡 그룹 오픈 채팅처럼 채팅방 정말 같은 그냥 거 생각하면 돼. 응, 오픈 채팅방처럼 되게 단순한 응, 건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했고 거기서 그치. 야한 사진들을 서로 공유를 한 거지. 그치. 거기서 이제 뭐, 나한테 입장료 이렇게 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성착취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을 이렇게 운영한 거고,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지. 음, 되게 사실 생각해보면 솔직히 카톡 창에서도 사람들 막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주고받고 하잖아. 음, 음. 그런 액션 자체는 그런 거였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다뤘던 그런 비디오나 이런 게 거의 범죄 수준이 아니라 완전 범죄 수준의 되게 악질이었던 그치. 거지. 심각한 범죄물이었지. 음, 근데 너는 거기에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음. 있어? 뭔가 말이 재능 기부라 그랬을 때 거창해져 버렸는데, 그 뭐였냐면은, 그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필요한 보안 R&D를 하는 회사인데, B2B로 솔루션을 파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 중에 하나는 그런 암호화폐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빠르게 추적하는,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회사에. 그래서 보통 하던 일에 어떤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해킹 자금이 어디 거래소로 흘러갔는지, 그 돈이 얼마나 현금화가 됐고, 그 돈이 어떻게 지금 퍼지고 있는지 같은 걸 우리가 흔적들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도 만들고 분석도 해드리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참 코로나 자원봉사자 보면서 성착지방이 딱 터졌을 때 우리 팀에서 우리 이번에 우리도 한번 기여해보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내가 아는 여러 가지 뭐 연주를 통해서 뭐 수사팀을 연결받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분석했던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도움 드렸던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뭐 범행 프로파일이랑 비슷한 의심되는 암호화폐 주소들 뽑아서 드리고, 그리고 뭐 미디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한테 분석 요청이 들어왔던 여러 가지 범죄에 쓰였던 지갑들이 정말로 범행에 쓰인 게 맞는지, 맞다면은 그 범죄 자금이 어떤 거래소로 얼마나 흘러갔고 그 규모는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분석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고, 뭐 기사로 나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수사팀에 또 전달하거나 그랬어. 그래서 뭐 오, 재능 기부라고 하기에 너무 거창하고 그냥 하던 거 그냥 했어. 아니 왜 그렇습니다. 그래? 나한테 말해줄 때는 음. 이렇게 막 그냥 했던 거야. 막 이런 투가 아니었어. 아니, 진짜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까 그때 당시 조심했던 거는 뭔가 이제 우리 회사가 이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마케팅을 쓰고 이러지 않는 거를 전달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뭔가 누나 그 썸네일이 너무 엠번방 어쩌고 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또 가벼워 보여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진중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뭔가 회사 일로서 한 거보다는 다들 야근하면서 나눠서 막 해주고 이랬어. 데이터 분석가분들 하시는 일이. 그 지수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자기가 이거를 하게 된 게, 어, 우리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잘 되는 거랑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면 이게 이제 회사가 하는 이렇게 메인 프로덕트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ABCD가 나쁜 놈이라고 알려주면 거래소는 그걸로 이제 신상을 밝힐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엠번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수가 저한테 말을 했을 때는 그 유재석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 맞아. 싸우고 그 얘기 했다. 있는 기억나왔어. 뭐라고 어, 했는지. 아,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 보고, 원래 잘 오는데, 놀면 뭐하니 시즌2인가 3의 1화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봉사자를 다루는 거였는데, 거기에 계셨던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가정이 있으신데, 자식들이 막 만료하는데도 내려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슬펐거든. 나는 못할 것 같다. 내가 의사라도. 그런 생각하다가 이번에 성사치방 딱 터지고 마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보이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그냥 팀원들이랑 했던 것 같아. 이거 해보자 이러면서. 근데 팀원들도 마침 다 기여하고 싶어 했고 뭔가 뭐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재능 기부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뭔가 뭐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정도였다. 뭔가 재능 기부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대단한 거 한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리, 것만 얘기해봤어. 그리고 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기여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배운 걸로. 그리고 또, 사실 나쁜 놈들에게는 우리가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다고 했었어. 왜냐면 너네는 맞아, 맞아. 그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검거하는 경찰 기관도 아니고, 사실은 맞아, 맞아. 작은 스타트업인데, 맞아, 그러면은 맞아. 거기에 연루했던 되게 많은 범죄자 끝들의 뭐,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해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그치, 그치. 그런 이게, 사람들한테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네가 나쁜 음, 음, 놈들을 잡는 게 무섭기도 했다고 했었어. 근데 그걸 음, 견디면서 하는 게, 그때 코로나 자원봉사자를 했던 분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음, 무서우면서도 뭔가 배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음, 어, 너가 시작한 건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맞아, 맞아. 이런 경험으로 음, 코로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음, 느꼈는지 네가 알 수 음. 있었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냥 아니, 했어요. 라고 아니라, 하면 진짜 너무, 어떡해. 너무 사전 인터뷰할 때 너무 진솔하게 많이 얘기해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났고, 근데 누나가 말한 거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던 거는 진짜 무서웠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언론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고 싶기도 했고, 우리가. 음, 왜냐면은 뭐, 아까 누나한테 말했던 무서움도 있었고, 어쨌든 표적, 뭐 사실 아주 조금 해가지고 건들지도 않겠지만, 예전부터 우리가 뭔가 돈 세탁이나 해킹 일어났을 때 분석 보고서 올리면은 조금 뭐 스팸 메일 같은 것도 막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런 공격성. 그 음, 스캠 같은 메일. 프라우드 사기 메일 같은 거 막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짜 조직적인 범죄다 보니까 와 이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미운털 박히고 다른 사람들도 얘네들 뭐 보안 회사라고 하는데 뚫어볼까 해서 뚫리면 사실 회사 망하는 거거든. 그니까. 그런 게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섭고 그리고 어쨌든 수사 기관은 아니니까 우리 회사가 수사 외에 뭔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 갑자기 질문이 또 이렇게, 화이트 음. 해킹 업계 다른 업체도 다 같이 협력하나요? 네, 이 일에 되게 다 많은 같이. 회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랑 비슷하게 다크넷을 분석하는 회사는 이번 케이스는 아니었더라도 지난번에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 최대의 최고라고 할 뻔했다. 최대의 아동 성포르노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인 운영했던. 최고의라고 할 뻔했다. 아니, 너무 회사하면서 말버릇이 돼가지고 세계 어, 최대 규모의 그러니까 수만 명이 쓰는 아동 성포르노 사이트를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을 했거든. 어머, 어머. 진짜 수치스럽지.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이 잡혔어. 다행히도 잡혔고 그거에 검거에 다른 회사가 엄청 많이 기여했어요. 다크넷 분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 분석해가지고 딥다이브해서 검거까지 일조를 했고 이번 케이스도 여러 가지 뭐 보안 회사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 음, 규모는 그렇게 사람 많지 않더라도 각자의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들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어. 손정우 씨 미국 송환 판결 앞두고 있죠. 음. 이 손정우 우리나라에서, 씨, 네, 그 사람이야. 저 사람, 저 범죄자. 근데 2년인가 밖에 판결 안 해. 1년 8개월인가? 되게 짧았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또 미성년 관련 아직은 잘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본국으로 보내버리자를 지금 논의하고 있어. 갔으면 좋겠어, 나도. 본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내버리자. 그분의 국적은 어디야? 한국인데 미국으로 보내버리자. 피해자 중에 어, 미국인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기소가 가능하거든. 피해자 중에 웃으면 안 되는데. 그건 되게 좋은 근데 뉴스다. 그냥 가면 아마 무기징역이 뜰 거야. 사형이거나. 그렇게 심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호스팅만 제공을 했던 거야?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호스팅도 범죄야. 그러니까 그래. 제작뿐만 아니라 그냥 아동 성포르노 유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이트의 수장인 거지. 어, 음. 세계 최대라니까 누나. 전 세계에 많은 소아 성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야.
네이버 같은 거야, 구글이나. 지긋지긋하다. 엄청나지. 아, 여러 가지 폰사이트 많구만. 꼭 그거를 갖다가 소화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 정말 별일이 다 있군. 어쨌든, 뭐, 성사치방 때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 기여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좀 또 하려고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되게 자극적인 기사가 너무 많았던 것도 있던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뭐, 흔히 요새도 다들 주의하려고 하는데, 범죄자를 되게 뭔가 영웅화한다거나, 되게 포장하거나 이런 것들 되게 경계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다. 그 사람도 와가지고 막 악마의 어쩌고 저쩌고를 멈추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뭐, 중이병 음, 같은 말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막 되게 어쨌든 조회수나 이런 관심으로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되는 미디어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도 자극적인, 예를 들어서 26만, 우리도 지금 흔히 생각나는 게 26만 명, 뭐 몇백억, 몇십억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최대한 휩쓸리지 않고 딱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기여의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음, 그렇습니다. 참, 약간, 화이트 해커는, 그러니까 이런 해커들은 정말 이런 자기의 그런 걸 통해서 범죄든 아니면 범죄의 미묘한 선 사이에 있든 돈을 많이 벌잖아. 그치? 근데 화이트 해커들은 정작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그 재능 기부의 형태로 다 그냥 주게 되네. 뭐, 아닌 분들도 있을걸? 근데 이번에도 최근에도 우리나라 분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 취약점 제보해서 인정받아가지고 2만 5천 불 받았어.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운티라고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제보하고 정말 취약점이면 돈으로 보상받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로 많이들 돈을 벌지, 해커들은. 연구하고, 그 연구 공유하고, 돈을 받고, 나중에 완전 대중한테 퍼블릭 디스클로즈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단하다. 아, 어, 구글에서 블랙, 도대체 엔지니어가 몇 명이 달라붙어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서 취약점을 찾아내서, 생각보다 되게 활발해. 수준의 어, 그 심각도의 차이지, 그래도 많이들 제보해. 엄청 복잡한 소프트웨어니까, 각각 하나가 하나가. 그러면, 좀 넘어가 보자. 난 음, 너한테 되게 재밌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의 첫 창업 얘기인데, 음, 그거 좀만 해줘. 보안회사가 아니었잖아? 맞아. 나는 지금 수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창업을 했어. 이제 난 서강대학교를 나왔는데 나는 그때 당시 분당을 살았거든. 응, 분당에서 서강대학교 통학하는 게 아마 알 사람은 알겠지만 진짜 엄청 고역이거든. 일단은 서서 가야 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출퇴근부터 해가지고 서서 가야 되고 아침에 또 환승을 2번 정도 해야 돼. 그래서 1시간 반씩 걸렸어, 통학하는데. 서서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안 된다. 아니다. 해가지고 학교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내 후배가 분당 사는 그 고등학교랑 대학교 동문이 학교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렸어. 이거 통학버스 만들고 싶어요. 같이 응, 분당에서 같이 통학할 사람 해서 스쿨버스를 제안을 했고 실제로 사람이 모였어. 근데 나도 그거 보면서 그냥 그 동문회니까 동문회 하면서 요새 그런 프로젝트 하던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 내가 홈페이지 만들어 줄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도와줬어. 응, 근데 둘이서 홈페이지 만들면서 같이 옆에서 같이 한 거야. 막, 이건 어떻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 로켓에 올라타 버렸고 로켓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제 물로켓에 탔고 모르겠어. 어,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만들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그래서 막 버스 막 5대, 7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럼 너네가 일종의 웹사이트 부킹 플랫폼을 만들었고, 사업권님이었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브랜딩은 눈 뜨면 신촌이라고 해서 눈 딱 뜨면 신촌 도착한다라는 의미로 눈 뜨면 신촌이란 프로젝트였고, 이제 서비스 소개를 안 해줬는데 그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주는 수요 맞춤형 버스 사업이었어. 커뮤니티 버스라고 해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타는 그런 개념이고, 최근에 뭐 콜버스 이런 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콜버스란 게 잘 돼? 잘 모르겠네. 잘 안 근데 되지 아무튼, 않을까? 잘 모르는 거면. 너네 되게 잘 됐었잖아. 음. 그래서 제일 잘 나갈 때는 버스를 몇 대까지 대절했어서 분당에서 신촌 말고 다른 지역도 다른 막, 지역으로도 확장했어. 우리가 커버했던 게 회기 지역. 그러니까 회기 안암 지역. 그러니까 경희대, 고려대, 뭐 한국외대 이런 쪽 다 커버하고, 신촌, 홍대 다 커버하고, 이대, 뭐 연대, 서강대, 홍대, 뭐 그런 쪽 다 커버하고, 한양대도 커버했다. 뭐 그런 식으로 강북 쪽 많이들 커버했었어. 그렇게 해서 버스가 한 거의 10대 가까이 돌렸던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니까 무조건 이익 보는 구조로 잡혔어. 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버스랑 기사님을 대절할 만큼의 돈이 모여야지만 버스 노선을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어, 게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친구가 막 영업하고 사람들이 아, 제발 같이 가요 이러면서 알아서 바이럴 해주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스타트업에서 하라고 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게 되게 재밌었어. 근데 얼마나 했어, 그거를? 그거를 이제 나는 한 1년 하다가 나는 빠이빠이를 했고, 나는 이제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대학원 준비를 했고, 그리고 법인 자체는 한 2년,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클로징하게 된 계기는 뭐야? 일단 내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겁이 많아 보이는데 오늘 무섭다는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게 운수 사업을 하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버스를 사업인 거니까. 근데 운수 사업은 알다시피 되게 기득권이 있어. 분명히 있어. 뭐, 통운사, 버스사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대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였다가 잘 되면서 뭐 세바시부터 해서 막 언론에 나오니까 갑자기 공문이 막 날아오기 시작했어. 특히 어, 그때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뽑는 시점이었고 입석 금지라고 하는 게 생겼거든. 서서가는 게 안 돼. 그래서 그때 되게 그 운수 사업이 되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도지사 만나고 기사 나오고 막 이러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갑자기 운수사업자들이 우리한테 공문을 뭐라고 보냈냐면 하지 마. 불법이야. 고소할 거야. 이런 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일주일에 막 3통씩 왔어. 그 그게 너무 사람들의 무서웠어. 이익을 침해하는 건 아니었잖아. 우리는 되게 오히려 상생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어, 출퇴근 시간에만 탄력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이용해서 음, 그 사람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트래픽을 우리가 가져와 주고 그리고 이게 뭐 계속 운영되는 노선이 아니라 그냥 진짜 신청한 사람들 그때그때 맞춰서 노선이 바뀌는 거라서 뭐 그 사람들의 자산인 어떤 특정 노선을 침해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고 봤거든. 근데 어쨌든 뭐 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침해했다, 고소할 거다, 하지 마라 이런 공문들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냥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싫었구나, 운수업자들 입장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우버 같은 거예요, 진짜. 그 타다나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파일을 키우는 관점일 수도 있고 짐을 저희가 대신 짊어준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되게 뭐안 좋게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여전히 재밌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나는 우리 그때 이제 당시 100만, 음, 200만 원도 컸거든.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방을 다시 열고 질문이 없으시면 어, 저랑 지수랑 뭐 따로 이렇게 클로징을 할게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방을 다시 네, 열어서 한 10분, 20분 정도 질문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창업이나 버그 바운티 해커로 활동하는 게 더 선호되나요? 이 질문 그 카피 해가지고 다음 그러면 창에서 커버를 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분 해킹하시는 분인가 보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수는 창업도 2번이나 해봐서 혹시 창업에 음, 대해서 고려하시는 분들 있으면 창업 관련해서 또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창업이나 보안 쪽이나 뭐 잡다한 것들, 암호화폐 이런 것들. 네. 암호화폐, 블록체인. 음, 이제 우리 20초 남았으니까 그러면 난 이거를 일단 끄고 방을 한 번 더 음, 만들게. 예.